장터 거강꾼이 새끼줄로 묶인 아가씨를 평상 위에 올려놓고 외쳤습니다. 소 한 마리 값이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생 모은 돈꾸러미를 품에 안고 소 장터로 향하던 산골 숫쟁이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돈꾸러미를 통째로 거강꾼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저 아가씨를 데려가겠소.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을 여인 하나에 날려버린 진짜 바보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나 3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보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 되어 있었고 그를 비웃던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람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바보라 부르는 석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석돌은 몸집이 크고 힘은 장사였으나 성품이 지나치게 순박하고 여린 탓에 남에게 놀림을 받아도 그저 희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 동틀 무렵 일어나 산등성이를 올라 숯을 굽기 위한 나무를 베어내리곤 했습니다. 지게가 휘어지도록 나무를 가득 짊어져도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늘 온화한 미소가 맺혀 있었지요. 석돌이 이토록 고된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였지요. 산골에서 소는 그저 짐승이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재산이요 희망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석돌이 산을 내려와 방문을 열면 안에서 더듬더듬 손을 짚어가며 눈먼 노모 임씨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냐, 왔구나. 오늘도 산에서 수고가 많았겠다. 임씨는 눈은 어두웠지만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다 알 수 있었지요. 석돌은 땀에 젖은 적삼을 벗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는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벌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숯을 구웠습니다. 가마에서 뿜어나오는 새까만 연기가 온몸에 배고 얼굴이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도 석돌은 마음만은 즐거웠습니다. 숯이 한 짐 완성될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날이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님,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소를 한 마리 드리면 너른 밭도 갈고 어머님께 흰쌀밥 매일 지어드리겠습니다. 석돌은 밤마다 방 깊숙이 숨겨둔 낡은 항아리를 꺼내어 엽전을 한 깬 넣었습니다. 그 돈은 석돌이 지난 10년 동안 입을 것도 못 입고 먹을 것도 아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석돌을 보며 저 바보 녀석이 언제 돈을 모아 소를 드린다는 건지 하며 대놓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일을 거들어 주어도 재템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석돌에게 남의 시선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믿음직한 소 한 마리가 마당에 서 있는 풍경과 그 소를 보며 기뻐하실 어머니의 얼굴뿐이었으니까요. 석돌의 손등은 숯불에 데어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임씨는 아들의 그런 손을 어루만질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서 조용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내 아들에게 어서 복을 내려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석돌은 오히려 어머니를 달래며 산골에 매서운 겨울을 아군이 온기로 버텨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우직한 석돌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지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가벼웠고 상인들이 값을 후려쳐도 그저 내내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지만 석돌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든든하고 큰 집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엽전 꾸러미가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흘렀던 어느 날, 석돌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장터에 나가 우리 집을 살려줄 소를 들여오리라. 석돌은 10년의 피땀이 배어있는 돈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주무시는 임씨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곧 만날 믿음직한 소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서쪽으로 이틀거리 떨어진 어느 고을에는 사계절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양반가 교수 하유채가 살고 있었지요. 하유채는 마치 물 한 개 머금은 흰 백합처럼 맑고 기품에 넘치는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관리였고 대대로 이어온 하씨 가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요. 유채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모자람 없이 자라 언젠가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 했습니다. 평화롭던 유채의 집안에 먹구름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행의 시작은 유채의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는 탐욕스러운 자 오태봉이었습니다. 오태봉은 겉으로는 인자한 웃음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남의 복을 발판 삼아 기어오르려는 독사 같은 심보를 품고 있었지요. 그는 유채의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거짓 장부를 꾸미고 없는 죄목을 만들어 조정에 고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황금빛 대청마루가 빛나던 유채의 집에 냉혹한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마당은 비명과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멀리 유배형에 처해지고 집의 모든 재산은 오태봉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이 믿기 어려운 일에 직면한 유채의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다가 결국 자리에 눕고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유채는 친척 집에 맡겨지거나 절에 들어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태봉은 악덕 거간꾼과 짜고 유채의 신분 문서를 평민 출신으로 위조한 뒤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멀리 떨어진 낯선 고을의 장터 뒷골목으로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녀의 신세는 서리발에 맞아 꺾인 꽃과 같았습니다. 포졸들은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던 유채를 거칠게 끌어내어 낡고 헤어진 베저고리로 갈아입혔습니다. 유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반드시 살아남아 가문의 원한을 갚겠다는 시퍼런 의지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험한 길을 걸어 낯선 고을 장터 뒷골목의 거간꾼 손에 넘겨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새끼줄에 묶인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유채를 보며 마치 짐승을 구경하듯 수근수근 속닥였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곱디고 온 아가씨가 어쩌다 몸종 신세가 되었을꼬. 참으로 가엾구먼.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유채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채는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물건처럼 팔려나가는 현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태봉의 강계로 인한 악몽이 귓전에 맴도는 것만 같아 유채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뎌냈지요.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 너머로 이제 곧 거래가 시작된다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자신의 인생이 넘겨지는 상황에서 유채는 그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자신을 사갈 사람이 술꾼인지 악독한 주인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석돌은 오늘따라 유독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10년 동안 숯을 구워 모은 돈꾸러미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찰랑찰랑 기분 좋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온갖 물건을 팔고 사는 목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석돌은 침을 꼴깍 삼키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소장터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털이 윤기나고 눈망울이 큼직한 소가 마당을 지키는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지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어머님께 믿음직한 소를 보여드릴 날이 바로 오늘이야. 석돌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품 안의 돈꾸러미를 한 번 더 만져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소장터 입구에 이르렀을 때 평소와는 다른 낯선 광경이 석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기둥 옆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인상이 험악한 거간꾼 하나가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새끼줄로 묶인 한 아가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헤어진 베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한눈에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배어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집안이 몰락하고 신분이 위조되어 팔려온 유체였고 그녀 곁에는 거간꾼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자, 어서들 구경하시오. 이 아가씨는 원래 한양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란 몸이라 머리가 명석하고 손재주도 좋소이다. 거간꾼은 유체를 물건처럼 다루며 사람들에게 외쳐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얼마면 살 수 있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석돌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보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저렇게 짐승처럼 다루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체는 수치심에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여윈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이 석돌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석돌과 유체의 눈이 마주쳤고 그 깊고도 슬픈 눈빛이 석돌의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렇게 귀하게 자란 아가씨를 누가 사간다는 건가? 짐승보다도 못한 값으로 팔려간다니 참으로 딱한 팔자로다. 옆에 있던 노인이 혀를 차며 내뱉은 말에 거간꾼은 더 큰 소리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소 한 마리 값에서 시작하겠소. 소 대신 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집에 데려가실 분 안 계시오. 거간꾼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깔깔 웃었지만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돌은 품 안에 있는 돈꾸러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은 소를 사기 위해 10년 동안 잠도 줄여가며 숯을 구워 모은 눈물겨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써버리면 어머님께 약속한 소를 살 수 없고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도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석돌은 좀처럼 발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가씨를 이대로 놔두면 악독한 주인에게 팔려가 평생 고생할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소도 중하지만 이 가엾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석돌은 결심한 듯 앞으로 한 발짝 성큼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돈꾸러미를 꺼내어 거간꾼의 발치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던졌습니다. 저 아가씨, 내가 사겠소. 소 대신 저 아가씨를 내가 데려가겠소.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고요가 흘렀고 사람들은 모두 석돌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바보 석돌이
평생 모은 소살 돈을 여인 하나를 사기 위해 몽땅 써버리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거강꾼은 돈꾸러미를 집어들어 무게를 재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하, 이 바보 녀석이 오늘은 대단한 짓을 저지르는군. 좋아, 이 돈이면 소 한 마리 값에 충분히 남으니 이 아가씨는 이제 네 것이다. 석돌은 떨리는 손으로 유채 곁에 다가가 거간꾼이 새끼줄을 풀어주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채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구해준 이 거칠고 투박한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석돌은 유채의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석돌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소들을 등 뒤로 하고 텅 빈 돈꾸러미와 함께 유채를 데리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비웃는 소리가 등 뒤로 쏟아졌지만 석돌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소보다 훨씬 더 귀한 유채라는 이름의 백합 같은 아가씨가 연약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석돌은 유채가 혹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채는 자신을 구해준 이 사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무서운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 산을 넘으려 할 무렵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작고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희미한 불빛을 내비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돌은 마당에 들어서기 전에 큰 소리로 안방을 향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임씨는 아들 소리에 반가워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이 왔구나. 그래, 소는 어찌 됐느냐? 우리 집을 살려줄 믿음직한 소는 어디 있느냐? 임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마당 쪽으로 손을 더듬으며 소 울음소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소의 거친 숨소리 대신 약하게 떨리는 여인의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석돌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오늘 소를 사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임씨는 놀라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10년을 죽기 살기로 모은 그 돈을 어찌했다는 게냐? 혹여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냐? 석돌은 고개를 숙이며 곁에서 떨고 있는 유채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 대신 이 가엾은 분을 데려왔습니다. 임씨는 아들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야, 사람을 데려왔다고? 이 바보야. 소를 들여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으냐. 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석돌은 아무 변명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유채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자기 발끝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난한 집이 망가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그때 임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유채 쪽으로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 아들이 소까지 포기한 것인지 내 손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임씨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유채의 차가운 얼굴과 어깨 그리고 가태픈 손목을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유채는 임씨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여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씨는 유채의 고운 살결과 떨리는 어깨를 느끼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참으로 고운 아가씨로구나.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으면 이렇게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이냐. 임 씨는 화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유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채가 견뎌온 시련과 아픔이 손끝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유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먹고 자거라. 내 딸처럼 여길 테니 겁먹지 말거라. 임 씨가 이 한마디를 건넨 것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자가 낯선 사내의 집에 머무르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 풍파를 겪어온 노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모습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유채를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초가집은 좁고 초라했지만 석돌이 정성껏 집힌 아궁이 덕분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유채는 화려했던 한양의 기와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방이었지만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 했던 악독한 자도 집안을 망가뜨린 오태봉의 시선도 닿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을 위해 평생의 피땀을 아낌없이 내어준 석돌의 순박한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소살 돈을 다 쓰셨으니 이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채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석돌은 그저 얼굴을 붉히며 뒤통수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짐승이 뭐가 중요합니까? 석돌은 부엌으로 나가 어머니와 유채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부뚜막에 나무를 들여 불을 뗐습니다. 유채는 돌쇠가 내어준 낡은 요에 앉아 이 낯선 초가집에서 보낼 날들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산골사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산골의 아침은 차갑게 열렸지만 유채가 들어온 뒤부터 초가집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은 어김없이 지게 가득 숯을 지고 장터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유채는 그런 석돌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그가 신고 있는 집신이 다 달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기 도령, 오늘 장터에 가시면 숯을 얼마에 파실 생각이십니까? 유채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석돌은 머리를 긁적이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늘 받던 대로 받아야지요. 장터 상인이 주는 대로 받으면 어머님 반찬 살 쌀값은 됩니다. 유채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 교활한 상인들에게 제값도 못 받고 이용당해온 것이었습니다. 유채는 석돌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등잔불 아래 앉히고 종이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소살 돈을 다 쓰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그 돈을 다시 채워드려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글자와 숫자를 익히시지요. 석돌은 손을 내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말씀도 마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바보 소리를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 것은 양반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저 같은 숫쟁이가 배워서 뭘 합니까? 그러나 유채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남에게 속기 쉽고 숫자를 모르면 힘들게 일한 대가를 빼앗기게 됩니다. 도령은 바보가 아니라 다만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초가집 안방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당이 되었습니다. 유채는 종이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갔고 석돌은 바위처럼 크고 거친 손으로 가는 나뭇가지를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어버버했지만 유채가 곁에서 하나하나 격려해주자 조금씩 모양이 갖춰져 갔습니다. 임 씨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 집에서 글 익히는 소리가 들리다니 꿈만 같다. 유채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쓰는 교묘한 속임수와 계산법도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인이 값을 깎으려 하면 무조건 그러겠다고 해선 안 됩니다. 이 숯이 얼마나 정성껏 구워졌는지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또 유채는 숯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따라 등급을 나눠 삼배 주머니에 포장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빛깔 좋은 숯은 따로 모아 삼배 주머니에 담으세요. 그것은 고을 양반댁 안방에 바치는 귀한 물건이라 하세요. 석돌은 유채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석돌은 유채가 가르쳐준 대로 숯짐을 정리하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유채는 석돌의 손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석돌, 절대로 꺾이지 마세요. 당신의 숯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땀의 결정입니다. 당당하게 값을 매기고 떳떳하게 흥정하세요. 석돌은 유채의 응원을 가슴에 품고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급고 전처럼 상인들이 다가와 헐값을 제시하며 숯을 가져가려 했지만 석돌은 예전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채가 가르쳐준 대로 숯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당당하게 값을 불렀습니다. 상인들은 놀랐습니다. 늘 예예하고만 있던 바보 석돌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결국 석돌은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벌어 초갓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유채 앞에 엽전꾸러미를 내려놓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아가씨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값을 쳐주었습니다. 어머님 생선 반찬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유채는 기뻐하는 석돌을 보며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직한 사내의 몸에 지혜로운 상인의 머리가 더해졌으니 이 집이 일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장터에서 제값을 받아 숯을 팔기 시작하자 초가집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지만 유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돌이 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는 산비탈 길가에 있는 거칠고 험한 땅에 눈길이 꽂혔습니다. 그곳은 큰 돌뿐이라 잡초만 무성했고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버린 황무지였습니다. 어느 날 유채는 석돌을 데리고 그 메마른 땅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돌, 저 돌밭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이라 하지만 제 눈에는 보물산처럼 보입니다. 석돌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유채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저기는 소도 발을 못 들이는 험한 돌산입니다. 저런 데서 무엇을 기른다는 말씀입니까? 유채는 허리를 굽혀 돌 틈에 섞인 흙을 한 줌 집어 석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은 물 빠짐이 좋고 산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보통 쌀이나 보리는 안 되겠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약초, 인삼을 기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습니다. 인삼이라는 말에 석돌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인삼은 조정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요. 보통 백성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황금 같은 약초였으니까요. 그러나 아가씨, 인삼은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채는 석돌의 두꺼운 손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돌의 우직한 힘과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도우며 약초를 재배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저 산을 금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날부터 석돌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돌은 해가 뜨기 전에 산비탈로 나가 호미와 두피로 집채만 한 돌들을 하나씩 파냈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은 돌을 나를 때마다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땀방울은 빗줄기처럼 쏟아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유채는 석돌 곁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살피며 땅 기운을 높이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삼은 뜨거운 햇볕을 직접 받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이렇게 볕을 막는 차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석돌은 유채의 말대로 집과 대나무를 엮어 정성껏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치나 굽고 있어도 힘든데 왜 고생을 사서 하냐며 비웃었지만 석돌은 유채를 믿고 묵묵히 마치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산 위에서 들려오는 니피 소리와 돌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아가씨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들리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구나.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여겼던 돌산은 어느새 가지런한 약초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드러운 흙이 깔리고 석돌이 세운 차일이 줄지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유채는 그 밭을 바라보며 석돌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석돌. 당신의 진심이 이 메마른 산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석돌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숯을 팔아 번 돈보다도 유채와 함께 땀을 흘려 일군 이 푸릇푸릇한 밭이 그에게는 더 큰 재산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초가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뭘 저렇게 열심히 기르는 건지 궁금해하며 한두 명씩 석돌의 부지런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이 날로 넉넉해지며 웃음꽃이 피었지만 석돌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돌덩이처럼 무거운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이었습니다. 유채는 그런 석돌의 지극한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조용히 임씨 곁에 앉아 그녀의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유채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의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유채 역시 곁에서 귀한 약초의 쓰임새를 많이 익히고 있었습니다. 유채는 임씨의 눈이 단순히 노쇠하여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영양 부족과 마음의 병이 겹쳐 기력이 쇠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석돌, 오늘부터 숯 구우실 시간 외에 저와 함께 산 깊은 곳으로 약초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유채의 말에 석돌은 두 눈을 반짝이며 등짐을 고쳐 맸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에 젖으며 험한 산비탈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유채는 바위 틈새나 나무 뿌리 곁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풀잎 한 장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눈에 좋다는 결명자씨와 기력을 보충해 준다는 오래된 산목련 껍질을 찾기 위해 석돌은 흙을 팠습니다. 유채는 석돌이 캐온 약초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들을 정성껏 하려 어머님께 꾸준히 드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 한켠에 약화로를 피워놓고 낮이고 밤이고 불을 뗐습니다. 석돌은 혹시라도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부채를 붙이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유채는 그 곁에서 약초의 독성을 빼고 약기를 높이는 복잡한 과정을 하나씩 지시하며 함께 했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약탕에서는 쌉쌀해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어머님, 이 약을 드셔보세요. 아가씨께서 어머님을 위해 산을 헤매며 찾아온 귀한 약입니다. 석돌은 정성껏 식힌 약탕 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임씨는 아들과 유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약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흘러가면서 임 씨의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방 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고 임 씨가 두 눈꺼풀을 바르르 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돌아, 석돌아, 저기 문틈 사이로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구나. 임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석돌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임 씨는 흐리던 눈을 비비며 천천히 앞을 응시하더니 마침내 아들의 투박하지만 든든한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얼굴을 이제서야 보는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임 씨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대성통곡했고 석돌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아들의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도 매일 손으로 더듬어 기억하던 그 얼굴이었지요. 임 씨는 이내 유채의 손을 꼭 잡으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우리 집에 하늘이 내려보내신 분 같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고 이번에는 내 눈까지 열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유채는 임 씨를 얼른 말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석돌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니 저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이날 이후 유채는 명실상부 이 초가집의 안주인이요 집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눈을 뜬 임 씨는 유채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유채의 한마디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초가집에는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과 희망만이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산골 초가집에 희망의 빛이 깃들고 석돌이 장터에서 큰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침내 고을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유채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재산을 가로챈 악덕한 자 오태봉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오태봉은 평소 탐욕이 끝이 없는 자로 고을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세금을 뜯어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산골 바보가 큰 돈을 만들었다고? 그럴 리가 있나. 틀림없이 뒤에 수상한 구석이 있겠지. 오태봉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석돌의 재산을 몽땅 가로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졸 몇을 이끌고 위세를 떨치며 석돌의 초가집을 향해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석돌은 마당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이고, 나리께서 이런 험한 곳에 어인일로 왕림하셨습니까? 석돌은 예전처럼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오태봉의 눈은 번들번들 빛나며 마당 구석구석을 할 듯 훑어봤습니다. 그때 오태봉의 시선이 부엌 뒤편 병풍 너머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유채의 얼굴에 멈추는 순간 그는 펄쩍 뛸 만큼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이, 너는 분명 장터에서 신분을 내팽개치고 팔려가던 유채가 아니냐. 죽었거나 어딘가에서 고생하다 뒤졌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운 모습으로 여기 있을 줄이야. 유채도 오태봉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피눈물 같은 분노가 솟구쳤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태봉은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유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놈아, 석돌 내놈은 왜 내력도 모를 여인을 숨겨두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느냐. 오태봉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석돌을 몰아붙이고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잡아가려는 기세로 협박했습니다. 그는 석돌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두 사람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 사악한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웠습니다. 내 놈의 죄를 물어 이 집의 재산과 땅을 관아에서 몰수하겠다. 그리고 저 여인은 다시 종으로 쳐넣을 테니 그리 알아라. 석돌은 억울함에 온몸을 떨었지만 유채는 병풍 너머에서 석돌의 두루마기 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겨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유채는 오태봉의 눈에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깃들어 있음을 귀신같이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석돌이 유채를 대신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희 같은 미천한 백성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가진 인삼밭의 비밀을 나리께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석돌은 겁에 질린 척 어눌하게 연기를 하면서 오태봉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병풍 안쪽에 앉은 유채가 눈짓과 손짓으로 석돌에게 전달한 말이었습니다. 오태봉은 인삼밭의 비밀이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부들부들 떨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유채는 오태봉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치밀한 설계를 머릿속에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독사 같은 오태봉이 스스로 발로 지옥 구덩이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역습의 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인삼밭을 보고 흡족한 발걸음으로 초가집을 떠난 오태봉이 사라지자 긴장으로 가득하던 마당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석돌은 땀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유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저 독사 같은 자에게 진짜 인삼밭을 보여주면 어쩌려고요. 저자는 한번 맛을 들이면 우리를 죽여서라도 전부 가져갈 사람입니다. 유채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오태봉이 사라진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석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자의 탐욕은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과 같으니 그 탐욕이 스스로를 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채는 석돌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계획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석돌은 오태봉 앞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돈 많은 바보 행세를 해야 합니다. 유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오태봉에게 지금 가진 인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황금 인삼이 깊은 계곡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태봉에게 인삼 독점권을 주겠다고 꼬드기세요. 조정에 납부해야 할 귀한 약재를 몰래 빼돌려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저자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채는 석돌에게 오태봉을 만날 때마다 써야 할 말투와 행동, 탐욕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저자가 의심할 때마다 더 큰 이익을 보여주세요. 굶주린 개는 고기 냄새를 맡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법입니다. 유채는 집안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가문은 몰락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관리들의 인맥과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오태봉이 관아창고의 돈에 손을 대거나 다른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일이 될 테니까요. 석돌은 유채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새기고 우직하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석돌은 고을 장터에서 오태봉의 귀에 들어가도록 일부러 돈을 물쓰듯 쓰며 소문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 깊은 곳에 있는 인삼은 사람 팔뚝만 한 것들인데 이걸 어디다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 석돌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오태봉의 수하들이 솔깃하여 소식은 곧장 오태봉에게 전해졌습니다. 오태봉은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돌을 진짜 바보라 믿고 그 바보를 이용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손에 넣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채의 계획에
단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태봉의 수하 하나가 밤중에 석돌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수상한 낌새를 살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돌이 이 사실을 유채에게 알렸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잔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석돌은 어머니와 유채를 지키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고 유채는 침착하게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유채는 석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밤입니다. 석돌이 내일 아침 장터에서 보부상 두목을 만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석돌이 오래 거래해온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써드리는 편지를 그분께 전하면 됩니다. 유채는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석돌의 손등에 글자를 써가며 해야 할 말을 전했고 석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석돌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숯짐을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수하는 여전히 멀찍이서 그를 따라왔지만 석돌은 바보처럼 히히 웃으며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 사이 유채의 편지는 보부상의 손에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넘어갔고 오태봉은 끝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석돌은 유채가 밤새 정성껏 준비해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유채가 약재와 나무물을 이용해 표면을 닦아내고 황금빛 광채를 내도록 정성껏 손질한 데다 사람의 심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기묘한 향기를 풍기도록 가공한 거대한 산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돌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오태봉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석돌의 심장은 방아공이처럼 콩닥콩닥 뛰었지만 그는 유채의 당부를 떠올리며 표정을 다시 한번 고쳐지었습니다. 입은 조금 벌리고 눈은 약간 멍하게 말투는 평소보다 더 어눌하게 해야 합니다. 유채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울리며 석돌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태봉은 넓은 대청마루에 왕처럼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석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골에서 온 이 사내가 그저 발로 굴러들어온 황금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돌이 왔구나. 어디 내가 봐야 할 그 대단한 보물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오태봉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석돌은 겁먹은 척 몸을 부들부들 떨며 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가 팍 열리는 순간 오태봉의 입에 물려있던 담뱃대가 마룻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 모양과 흡사한 황금빛 광채를 뿜는 거대한 산삼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오태봉은 평생 수많은 뇌물과 약초를 받아왔지만 이처럼 풍성한 향기와 고귀한 모습을 가진 산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논밭에서 나온 것이냐. 거짓이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오태봉의 호통에도 석돌은 침을 꿀꺽 삼키고 극도로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예. 날이 산 깊은 구덩이에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굴러다닙니다요. 저는 그냥 숯이나 구업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아가씨가 이게 돈이 된다 해서 가져왔습니다요. 석돌의 바보스러운 대답에 오태봉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니, 저런 둔한 녀석이 저런 보물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있었다니. 내가 싹 다 가로채면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오태봉은 비열한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석돌의 어깨를 친근하게 토닥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관아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황금까지 합쳐서 더 큰 인삼 장사를 하겠다며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뒤집힌 오태봉은 이것이 유채가 판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발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대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돈놀이꾼에게까지 손을 벌려 막대한 자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유채는 석도를 통해 오태봉이 누구에게 뇌물을 건네는지, 어떤 관리들과 짜고 있는지 그 명단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석돌이 고을 곳곳에 숯을 팔러 다니며 쌓은 보부상 연락망이 이번에는 훌륭한 정보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오태봉이 뿌린 황금 조각이 누구의 소매 안으로 들어가는지 유채는 초가집에 앉아서도 손에 잡힐 듯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태봉은 석돌의 지시대로 금지된 경로를 통해 산삼을 운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선에서는 조정의 허가 없이 특정 약재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은 영모에 준하는 중죄로 처벌받았지만 오태봉은 그 위험한 불장난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날이 물건 실을 배가 준비됐습니다요. 이 배가 한양으로 떠나면 나리께서는 이 고을 제1의 부자가 되시는 겁니다요. 석돌이 굽실거리며 보고하자 오태봉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거들먹거리며 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실린 것은 황금 산삼이 아니라 겉만 그럴싸하게 꾸며진 가짜 산삼과 오태봉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유채는 강 너머 산등성이에 서서 오태봉의 배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문을 무너뜨린 자여,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 탐욕이 당신의 목을 베는 낫이 될 것입니다. 유채의 목소리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타고 강 위로 흩어졌습니다. 석돌은 오태봉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에 품었던 바보 가면을 시원스럽게 던져버렸습니다. 유채와 석돌은 들보 밑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역습의 포문인 고발 장문을 정성껏 써내려 갔습니다. 이제 함정은 완벽하게 놓였고 굶주린 짐승이 스스로 올가미를 쓰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태봉의 배가 한강을 향해 떠나자 초가집에는 비장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유채는 이제야말로 오태봉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고발 장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석돌,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오태봉이 손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조정의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유채가 지금 믿고 있는 조력자는 일찍이 그녀의 아버지가 청렴한 관리로 있을 때부터 각별하게 여기던 옛 은사 어른이었습니다. 이 어른은 현재 한양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고 강직한 인물로 이름 높았습니다. 석돌은 유채의 지시에 따라 오태봉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정과 관아 횡령의 증거, 그리고 양반과 규수의 신분을 위조해 팔아넘긴 대죄를 낱낱이 적은 고발 장문을 신문고를 통해 은사어른께 전달할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보부상들을 통해 장문을 은밀히 전달했고 유채는 고발 장문에 단순히 오태봉의 죄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뇌물을 준 관리들의 명단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넣었습니다. 악의 뿌리를 뽑으려면 가지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 전체가 썩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오태봉은 자신이 보낸 배가 한양에 무사히 도착해 황금 산삼이 팔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태봉이 한양 어귀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조정 안에서는 은사어른이 유채의 고발 장문을 들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하,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의 것을 쥐어짜고 관아의 황금을 제 돈처럼 썼사옵니다. 그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오니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조정 대신들은 고발 장문에 적힌 치밀한 증거와 뇌물 명단을 보고 크게 노하여 즉각 암행어사를 파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석돌은 고을 어귀에서 어사 행차를 은밀히 맞이하여 오태봉의 집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오태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양에서 오는 기쁜 소식만 기다리며 마당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태봉의 집 무거운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늘을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집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태봉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어사와 그 뒤를 잇는 포졸들이 번개처럼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내가 이 고을 수령임을 모르느냐. 그러나 어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오태봉을 쏘아보며 품 안에서 고발 장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자, 오태봉, 내 죄가 하늘에 닿았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냐. 어사는 오태봉이 그동안 저질러온 관아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양반과 규수를 매매한 대죄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석돌이 미리 손을 써서 한양에 보내두었던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태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어사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저 바보 석돌에게 속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사는 냉혹하게 오태봉의 손을 뿌리치고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자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니라. 즉시 파직하여 결박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삼법사의 심판을 받게 하라. 오태봉은 그렇게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집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로 끌려가는 오태봉을 보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남을 속여 쥐어짜더니 결국 제 욕심에 제가 죽는구먼 천벌을 받은 것이야. 오태봉이 잡혀가는 소식과 함께 더욱 놀라운 소식이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예전에 오태봉의 관계로 인해 억울하게 몰락했던 하씨 가문의 복권을 선언했습니다. 유치의 아버지는 이미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가문의 명예는 다시금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유채는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임금의 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두 분의 원통함이 풀렸습니다. 유채의 오열하는 목소리가 초가집 마당을 가득 채웠고 석돌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유채는 이제 다시 양반가의 귀한 신분을 되찾게 되었고 빼앗겼던 가문의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쓰러지고 정의가 바로 선 고을에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고요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채가 당연히 한양으로 올라가 예전처럼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석돌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유채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유채가 방에서 나와 석돌의 투박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석돌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귀한 신분이 되셨으니 이런 초라한 곳을 떠나 한양으로 가셔야지요. 제가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석돌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도저히 유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채는 석돌이 챙겨준 보따리를 다시 풀며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석돌, 제가 가야 할 곳은 한양이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유채의 진심 어린 말에 석돌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가씨는 명문가의 외동딸이 아니십니까? 저 같은 숫쟁이 곁에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입니다. 그때
며칠 뒤 고을에 다시 들른 은사 어른이 석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른은 유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라면 이 사람을 보고 무엇라 했을지 나는 안다. 네가 바라는 대로 하거라.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은사 어른의 한마디에 유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곧 하씨 가문을 대신하는 어른의 허락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임씨가 사랑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석돌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바보야. 아가씨께서 이 집에 있겠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밀쳐내는 게냐. 우리 집의 진짜 복덩이는 바로 이 아가씨란다. 유채는 석돌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신부는 종이에 적힌 글자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보여주신 사람의 마음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채로서가 아니라 석돌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석돌은 그제야 유채를 두 팔로 꼭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을 한순간에 써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골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석돌은 유채의 지혜를 빌려 조선에서 가장 크고 정직한 상단을 이루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유채는 남편 뒤에서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가문을 반듯하게 이끌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믿음직한 소들이 평화롭게 여물을 씹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환히 뜬 두 눈으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다가 마당에 나란히 앉은 석돌과 유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 그 소 한 마리 덕분이구나. 석돌은 유채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유채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석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석돌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이 많은 사내라 불렀지요. 소 한 마리 살 돈으로 이 나라 최고의 복신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장터 사람들은 석돌과 유채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재물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지만 정직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직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함께 일군 이 아름다운 산골은 그렇게 고을 전체에 향기를 피워 올리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대신 가엾은 여인을 구하는 데 써버린 석돌의 선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그 우직한 마음이 결국 집안을 일으키고 악인을 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야박한 세상에서 석돌과 유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에게 대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 복은 반드시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비록 옛 이야기 속의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권선징악의 교훈은 시대를 넘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줍니다. 요즘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전국 어디서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자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